사망했다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권은 민노총의 움직임에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대피로로 사용되는 복도의 폭이 70cm로 취재진이 사고 현장 일대의 고시원을 둘러보니 소화기는 20년이 됐고 제대로 된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남북이 오늘 비무장지대에 있는 시범 철수대산 전방 감시초소 GP를 파괴하고 병력과 화기를 전부 철수합니다. 시범 철수 후엔 나머지 GP 200곳도 없앨 계획입니다. 뇌물 혐의로 8년 동안 도피했다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명을 쓰며 테니스도 즐기고 밥값은 현금으로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탄력 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노총의 주장은 과연 뭔지, 여권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이 분위기가 감지되는 현 민노총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전국 노동자 대회 소식 윤재민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국군의 영웅이다! 노동조폐! 청산하자! 노동조폐! 서울 한복판 광화문 태평로가 깃발과 집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낮 3시부터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기념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주최 측 추산 조합원 6만 명이 참여했는데 현 정부 들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태평로에서 노동자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총리공간 앞까지 두 방향으로 나눠 행진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1월 21일 총파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국민 약속을 자회사로 발행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입니다. 오늘 집회에선 정부가 재벌의 편을 든다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전국 민중대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국 노동자 대회에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을 하면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과 운전자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부근 태평로 왕복 12차로 도로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추산 4만 명, 주최 측 추산 6만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버스는 운행 경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일반 차량도 다른 길을 찾아달라는 전광판도 나왔습니다. 본 집회를 끝내고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와 총리 공관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얽히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주말을 뺏겼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막히기는 택시 운전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시민들 너무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 등도 줄줄이 집회를 예고하면서 서울 도심의 주말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노총의 강경한 움직임에 여권 일부에서도 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여권 지도부에서도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인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에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나서자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동시에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이런 힘 있는 조직이기도 해서 여권은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반대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법 국회 통과가 5개월이 지난 만큼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더 늦출 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방화 가능성은 낮고 정확한 원인은 3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반원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감식은 3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지점과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증거품을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302호 거주자 72살 박모 씨가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불이 붙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서 전기 히터와 콘센트 등을 수거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물은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불타버린 고시원 앞에는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말만 선진국이지 이런 거 보면 후진국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화마의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한 푼이라도 모으려 고시원 생활을 했던 아들 생각에 목이 맵니다. 노가대식으로 하는데 하다가 비정규직 우체국부터 일을 했어요. 생활이 넉넉지를 못하니까 고시원 생활을 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 감식 결과는 최대 3주 뒤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극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사는 사람 지금 한 15만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오래되고 화재에 취약해서 이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고시원들의 실태를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70년 된 건물에 들어있는 고시원입니다. 방들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비상구 하나는 빨래 거치대가 걸려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복도 끝 실내엔 버젓이 흡연실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대부분 저소득층이 사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인들은 여기 한 자리 없어요. 그냥 자리 없습니다. 비슷하고 정보 보조 받는 사람. 입구부터 재떨이가 설치된 고시원도 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대피로로 사용되는 복도의 폭이 70cm로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스프링클러를 들여놨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불러오면 다 죽어. 이거 있으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나무가 수채불 같은 건데. 또 다른 고시원. 경보 발신기는 먹통이고 소화기에 쌓인 먼지를 벗겨내니 제조 연도가 1997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생긴 서울 시내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노후 고시원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7만 원짜리 이 고시원도 무방비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에 달려있으니까 방마다. 아이고, 방마다 그런 거 없어요? 2009년 7월 이전에 생긴 노후 고시원 1673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업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오늘도 서울 시내 노후고시원 천여 곳이 화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남북이 오늘 중으로 시범 철수 대상 전방 감시 초소 GP를 모두 파괴하고 병력과 화기도 전부 철수합니다. 나머지 GP 200여 곳에 대한 철수 계획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경비구역 내 우리 전방 감시 초소 앞에 노란색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북측 초소도 비슷한 것을 개양했습니다. 시범 철수 대상 감시 초소를 나타내는 황색 숙입니다. 남북은 오늘 중으로 시범 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화기를 모두 물립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11개씩의 GP에 대한 병력과 화기 철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폭발 방식으로 파괴하기로 했지만 안전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굴착기를 동원했습니다. 11월 말까지 GP 병력 장비 철수 및 완전 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군 당국은 향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일부 GP를 보존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이 비공개 예산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깜깜이 예산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남북 경협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조 97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8%인 4,172억 원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비공개 예산 비율은 작년보다 2배 더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공개 예산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의 사용처입니다.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 2,35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0여억 원이 금강산 피해기업 지원 등 대남 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밝혔던 기금 운용 계획 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국회의 그 예산 심의권을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딴 문제 제기에도 조명균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남측의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요구를 해. 비공개 예산 편성과 정부의 임의적 집행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주 통일부 예산심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일본 아사히 TV가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어서 다른 일본 방송사들도 줄줄이 이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광복절 티셔츠 논란이 결과인데 이를 계기로 일본 전범 역사도 다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이 연달아 취소되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 연예지 스포니치 아넥스는 NHK가 방탄소년단의 홍백가 앞전 첫 출연을 검토했지만 취소했다며 12월 5일 예정된 후지TV FNS 가요제 출연도 철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8일 TV 아사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입은 광복절 티셔츠로 논란이 일자 뮤직스테이션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외신들은 출연 무산 소식을 전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 역사도 함께 다뤘습니다. 미국 CNN은 일본과 한국에게 제2차 세계대전 역사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의 점령에 고통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강점기 전시노동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도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혐오자들이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희생자만 상기시키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희생자를 조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를 보셨는데 일본 방송의 BTS 때리기 윤우리 기자와 좀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본 아사히 TV가 문제 삼은 게 이 지민의 티셔츠. 도대체 어떻길래 문제 삼은 겁니까? 그 BTS 멤버인 지민이 입은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과 일본 원폭 투하 그림 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티셔츠로도 불리는데 그런데 지민이 이 옷을 입은 거는 최근이 아니라 1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1년 전 BTS 멤버가 입은 옷에 대해서 방송 하루 전인 그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면 1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일본 방송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게 없는데요. 지난달이었죠.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고 결국 일본이 불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노골적으로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연이은 BTS 방송 취소 결정. 아무래도 좀 역사에 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런 의도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막고 극우 매체에서 이런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자충수라고 했습니다. 앞서 보도가 됐다시피 지금 CNN이나 BBC 등 외신들은 단순히 BTS의 일본 공연이 취소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일본이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방송을 하루 전날 급하게 취소를 한 건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네. 이런 흐름을 읽은 서 교수는 오히려 전 세계의 젊은 팬들에게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치권도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BTS 일본 공연 일방적 취소는 일본이 전범 국가임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행동은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일본 방송사의 BTS 출연 취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치권이 민간 방송사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우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자 컬링 팀킴의 폭로에 대해서 김경두 전 컬링 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의 이 반박으로 지금 아주 첨예한 진실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 팀에서도 컬링 지도부에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는 새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팀킴은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호소문을 통해 그간 폭언과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컬링의 대부로 자타공인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장반섭 경북체육회 감독 부부가 당사자였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폭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컬링 사상 첫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동건 전 남자 국가대표 주장이 증언자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체육회에 몸담았던 이 씨는 김경두 전 부회장에게 폭언을 듣고 훈련을 방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수들을 자기 김씨 일가들의 그 소유물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성적이 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선수들을 방출하고 내치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팀킴 사태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SNS도 그렇고 타 지역 선수 임원들하고의 대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결국은 버림을 당할 것도 알고 있었고. 김 전 부회장은 이 씨의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팀킴과 지도자 간 공방의 진위는 이르면 다음 주 꾸려지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합동 감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화학탱크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에선 연립주택 지하에서 불이 나 40대 거주자가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승훈 기자입니다. 길이 15m짜리 화학용품 저장 탱크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공장 안이 연기로 뿌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화학제품 보관 탱크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유전기가 체류가 되다 보니까 본드 작업하면서 그거가 이제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강동구의 한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44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새벽 4시 15분쯤에는 인천 한 빌라 5층에서도 불이 나 44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인명 검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돼. 오늘 새벽 1시 55분쯤 63살 김모 씨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지 1시간 만에 자동차를 몰고 경북 예천경찰서 지구대로 돌진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구대 입구 경계석에 막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면 있고 맨 그런데 뭐 좀 봐주면 될 걸 안 봐주고 단속했다 뭐 그런 식이지. 평택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귀가하던 27살 여성 A씨를 납치해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41살 황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8년 동안 잠적했다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이 꽤 여유로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명을 쓰며 회원제 테니스장을 다녔고 단골 식당도 만들며 밥값은 현금으로만 냈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은 김민선 교수라는 가명으로 이 테니스장에 회원 등록했습니다. 우리 회원이 일주일에 몇 번? 최 씨는 지난 2010년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잠적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인천에 은신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단골 식당에서 현금만 썼습니다. 결제는 항상 카드나 뭐 현금만 하셨어요. 카드 절대 안 하셨어요. 아파트와 신용카드는 차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최 씨는 4개월 전 이 아파트로 이사와 도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월세 계약은 지인 명의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내던 아파트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가족이나 교육계 지인이 8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도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서울과 문산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현장 주변 땅을 토지주 동의도 없이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김승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 209 현장입니다. 바로 옆 밭이 두 동 강나 파헤쳐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두 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었고요. 비닐하우스에는 고추 등 다른 농작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이 상태로 해놔서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허락도 없이 땅을 훼손한 것은 고속도로 시공사였습니다. 현장에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 수로 공사도 문제입니다. 물이 합쳐지는 곳의 배수관이 더 작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작물과 집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 내려오는 물이 이 500으로 다 빠지질 못하니까 이를 넘쳐버린 거예요.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가 다 한강이 된 거죠. 물이. 시공사 측은 제대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땅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로는 급하게 장마를 대비하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에 그 수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갖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식상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처인 주식회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지난 9월 저녁을 넉 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정 앞에 국가꽃을 헌화합니다.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지난 9월 전역을 넉 달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자동차에 바친 22살 윤창호 씨가 어제 낮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입관식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고 제가 갈 때까지 잘 있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45일 만입니다. 믿겨지지도 않았고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고 저희한테 많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던 선배들이 많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지난달 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40만 6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정부는 구속수사 원칙과 양형기준 내 최고형 구형을 약속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국회의원 104명은 지난달 22일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말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가 돼서 창호의 죽음이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니라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국군 부산병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5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 여름만 해도 과열 우려가 제기될 정도였지만 9.13 대책 이후에 이번에는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거래가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9.13 대책 발표한 이후로는 결국 제일 저렴한 것만 2건이 매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의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도 없고 문의도 확 줄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그래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은 불과 2달 만에 급격히 냉각된 모양새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매매거래 지수는 지난 8월 65.7을 찍었지만 이번 달 들어 지수는 4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서울의 주간 매매거래 지수는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잇따른 대출 규제에 거래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유주택자 대출길이 막혔고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거시경제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앞두었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히 집을 팔려는 사람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9월 초만 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달 들어 집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위축되는 걸 막으려면 규제 강도를 조절하고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은 무기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논의해온 전문가들조차 이 새로운 방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안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연금 개편안 공청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안 대신 사실상 보험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금 고갈은 예상된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지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세대 영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이 조금씩 고통 분담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방향에서 대통령 보고 전에 개편안 초안을 유출한 복지부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실무자들은 정보 유출 의혹으로 휴대폰을 제출했고 정치권에선 장관 경질설까지 나옵니다.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연금 개편안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연금 전문가인 김영명 교수가 신임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가 방향키를 쥐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에서 빠지면서 이제는 후임에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조강특위 내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날선 공방을 벌이던 전원책 변호사가 결국 해촉됨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은 나가더라도 일은 끝내고 나가겠다며 다음 주에는 인선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셋이 논의를 해서 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부분을 당에다가 추천을 우리가 하면 전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이 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 변호사의 해임을 발표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급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거 갖고 무슨 고집표할 이유 하던 게 없으니까요. 18일까지 모든 정량 조사가 마치니까 그때까지만 모셔도 돼요. 남은 조강특위 위원 3명은 다음 주 화요일 만나 새로 추천할 후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이용주 의원, 어디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까?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윤창호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국군병원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찾았습니다. 네.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뒤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사회에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한 계기가 됐어야 합니다. 윤창호 군의 희생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윤기현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주에 당 지도부에 징계 회의를 오는 수요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같은 부산 지역에서는 갈짓죄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뒤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앞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평양의 독일 맥주 가게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일성 대학원에 다니면서 북한 여행사 통일투어스를 운영하는 알렉 시글리 씨가 평양의 독일을 대표하는 맥주를 컨셉으로 한 술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온사인과 컵받침 그리고 잣더리까지 온갖 종류의 해당 맥주 상품이 가득한데요. 점원이 쓴 알림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일본산과 도이치산 맥주가 새로 들어왔다는 문구 우리와 비슷한데요. 술집에서 틀어주는 영상에는 장군님 품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서 좀 생경합니다. 네. 한 언론은 유엔 대북 제재를 감안하면 이 수입 맥주바 역시 공식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치의 여왕 감옥으로 이멜다 여사 갔네요, 필리핀에. 맞습니다. 구두만 3천 켤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치의 여왕.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현 하원 의원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최고 77년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89세인 이멜다는 구속의 위기를 맞았지만 곧바로 항소와 보석 신청을 진행하면서 맞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멜다가 정치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과 친분을 이유로 감옥행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멜다 가족이 이미 부정축제한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환수된 재산은 3조 6천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에서 대형 산불 3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트 카운티.
자욱한 연기가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집도 자동차도 삼켜버리는 불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290km 떨어진 뷰트 카운티에서 캠프파이어란 이름이 붙여진 대형 산불이 8일 오후 발생해 인구 2만 6천 명의 파라다이스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And so grabbed whatever I thought I could grab and luckily made it down the street in time. 진화율은 5% 수준. 불길이 뒤덮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면적만 9만 에이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도 대형 산불 힐파이어와 울시파이어가 발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울시파이어는 강풍을 타고 해안 도시 말리부로 향하면서 인구 1만 2천 명의 말리부에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 방송인 킴 카다시안은 현지 시간 9일 SNS를 통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고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도 트위터에 긴박한 탈출 상황을 전하는 등 연예인들의 화재 관련 대피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우서정입니다. 클래식 공연은 비싼 가격 때문에 한번 보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최근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공연들이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말 첫 내한 공연에 나서는 스위스 바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평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최고석이 단돈 5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미 공연 중인 불가리아 교향악단도 절반 이하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빈좌석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클래식은 비싸다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인데 서울시향은 이미 퇴근길 콘서트로 전석 10,000원 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온 클래식도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공원, 교회 내부 등 도심 곳곳에서 열렸는데 손숙, 윤석화 씨 등 유명 배우가 공연 진행을 맡아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윤석화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석이 다 매진됐을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로 가서 직접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저변 확대를 이제 목표로 했고요. 가격 낮추기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공연계 일부에선 고가 티켓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2승 2패로 팽팽히 맞선 두산과 SK의 한국 시리즈는 5차전. 오늘은 SK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을 남겨놨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3회 무사히로에서 두산의 9번 타자 정진호가 벼락 같은 선제 솔로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합니다. 4회 2사 3루에서 SK 선발 투수 박종훈이 보크 논란을 일으키자 오재원이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득점과 직결된 상황이었던 만큼 김태형 감독까지 나선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두산은 이어진 공격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2사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SK는 7회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선두 타자 정희윤의 안타와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 기회에서 김성현의 큼지막한 동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좌익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내달린 김성현은 김강민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2대1 역전을 이끌었습니다. 8회 말 공격에서 두산 유격수 김재호의 실책에 편승해 2점을 더 달아난 SK가 4대1로 이겼습니다. 먼저 3승에 올라선 SK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뒀습니다. 김성현이 2타점 맹활약으로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점만 낮은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치려고 했던 게 운이 좋게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도전하는 SK와 다시 시리즈 원점에 나서는 두산이 올해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6차전을 펼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잿빛이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득했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계속해서 대기 상태가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더 답답해지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5도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이 15도, 청주 13도, 서울도 13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또 터진 고시원 화재 참사에 그토록 외쳤던 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겉핥기식 점검, 안이한 감시 감독 계속이 되면 후진국형 참사 또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겨울 닥칠 텐데 이번 사고가 더 큰 사고의 전조가 되지 않게 이 소방 안전의 체계적인 재점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